네, 안녕하세요. 히쌤 교실의 히쌤입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 5.16 군사정변과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유신체제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바로 들어가는데 순서는 장면 내각과 5.16 군사정변 그리고 박정희 정부 유신체제의 성립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4.19 혁명에 대해서 배웠어요. 3.15 부정선거에 의해서 벌어진 4.19 혁명에 대해서 배웠죠. 이번 시간은 그 사건에 그대로 이어져요. 4.19 혁명이 밑에 보시면 연표 보시면 여기 1950년 4월에 일어났죠. 그리고 오늘 배울 이 장면 내각은 바로 8월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장면 내각은 4.19 혁명이요 이후 뭐로 개헌을 했냐? 내각 책임제로 개헌했다. 이게 뭔 말이냐? 우리 이전에는요 대통령 중심제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대통령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하지만 이제 대통령 중심제의 문제점이 이렇게 독재 권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장면 내각이 개헌을 해요. 어떤 개헌을 하냐? 일본이나 영국처럼 총리가 대신 정치를 하는 내각 책임제로 개헌을 합니다. 그 개헌 중에 총리가 이제 대표로 이제 정치를 하는 내각 책임제로 개헌을 하고요. 장면이 그 내각 가장 총리로 이제 딱 수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 5개년 개발 계획이라든지 사회 혼란 수습에는 좀 미비했다라는 평가가 있어요. 왜냐? 당시 4.19 혁명 이후에요.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됐어요. 와, 우리가 목소리를 내면 높은 사람도 내려가는구나. 사회가 변화될 수 있구나. 혁명이 일어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근데 이게 각계각층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거에서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각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학생들은 야 우리 수업 어떻게 해야 돼요? 교육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회사원들은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노동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많은 혼란들이 일어나요. 어떻게 보면 사회가 다각화되는 거죠. 이런데 누가 보기에는 이 혼란 수습이 너무 미비했다라고 보여져요. 그 누구가 누구냐? 바로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부 세력이에요. 이 군부 세력이 5.16 군사정변을 일으킵니다. 그 명분은 사회 혼란스러울 때, 이때 제대로 안 하면 북한이 쳐들어올 수 있다든지 뭐 할 수 있다는 그런 명분하에 내려옵니다. 군인이 정권을 장악하게 돼요. 그래서 장면 내각이 붕괴되게 되죠. 여기 보면 사전이 있습니다. 여기 잘 아는 사람이 여러분들 좀 유명한 분인데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박정희 대통령이고요. 이 사람은 차지철이라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11.6 때 나오는데 차지철은 나중에 경호실장을 하죠. 박정희 대통령의. 이 사람들이 5.16의 군사정변, 5.16 군사정변을 일으킨 주역들입니다. 이 박정희 정부는요. 처음에 5.16 군사정변을 통해서요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통해서 군정을 실시합니다. 군정이라는 건 군인이 대신 정치를 하는 걸 이야기해요. 마치 미군정처럼 우리가 해방 직후에 미군에 의해서 통치되었던 것처럼요. 그러고 나서 이 국가재건 미군정이 아니고 이 박정희 군정은요 대통령 중심제로 개헌을 합니다. 야 내가 책임제 문제 있다 하면서 다시 대통령 중심제로 개헌을 하고요. 민정으로 이양하겠다라고 약속했듯이 이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박정희가 민간인으로 전역을 해서 대통령에 출마를 하고요.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부가 수립됩니다. 이 박정희 정부는 평가가 너무도 다양하죠. 그렇지만 선생님이 그거는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같이 한번 얘기해 보면 좋겠고요. 저는 교과서에 있는 그런 팩트에 대해서 전달하는데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한일협정을 체결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한일협정 말 그대로 한국과 일본이 협정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독립된 지 정말 얼마 되지 않았죠. 여기 밑에 보면 5.16 군사정변 그리고 한일협정 끼케야 우리 광복한 지 20년도 안 됐습니다. 일본 사람에게 당했던 그 사람들이 멀쩡히 살아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 국민 감정이 과연 어땠을까요? 절대로 일본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일본에게 사과를 받지 못하고
큰 배상금도 받지 못한 채 경제개발 자금 조달을 위해서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협정을 체결합니다. 이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해요. 마치 4.19 혁명 때처럼 사람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합니다. 하지만 그걸 무시하고 협정을 체결합니다. 이거에 대한 문제점도 다양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도 있냐? 베트남 파병이 있어요. 이 베트남 파병과 한일협정은 꼭 기억하시고요. 이 베트남 파병은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면서 국군 현대화 그리고 외화 획득을 위해 우리나라 군인들이 베트남에 파병되는 겁니다. 베트남 전쟁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6.25 전쟁이 있은 지 15년도 채 안 됐죠. 전쟁을 경험한 지 15년도 채 안 됐지만 다시 다른 나라에 전쟁을 참여하기 위해 갔습니다. 30만이 간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갔고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 돌아왔지만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죠. 저희 할아버지도 그렇습니다. 저희 막내 할아버지도 여기 파병 가셨다가 지금도 그 고엽제 피해 때문에 힘들어하세요.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은 2번을 다 했지만 한 번 더 하고 싶어서 3선 개헌을 통과시키고요. 3번째 대통령 선거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뽑아달라고 하고 정말로 뽑히게 됩니다. 이 사진은요, 한일협정에 대해 반대하는 사진이에요. 한일 굴욕 외교 반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당시 시위에 참여했었다라고 하고요. 이건 베트남 파병을 떠나는 군인들입니다. 약 30일 만에 한국군이 파병되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희 막내 할아버지가 갔다 오셨어요. 막내 할아버지한테 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당시 어땠는지, 왜 파병을 가셨는지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할아버지는 자원했다고 하셨어요. 자기는 막내 할아버지고 막내고 집 위에 형이 넷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하나 죽어도 큰 저기가 없을 거라고 당시 생각하셨대요. 20대였죠. 정말 좀 그런 생각이었죠. 그리고 부모님께 말씀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파병을 가시고 배에서 편지를 쓰셔서 그때 알게 하셨다고 합니다. 살아 돌아오셔서 다행이죠. 근데 그걸 저에게 말씀하실 때는 정말로 슬피 우셨어요. 할아버지 우는 거 처음 봤는데 자기가 얼마나 불효한 짓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당시에 진짜로 살아 돌아오신 게 너무 감사할 뿐이에요. 저는 지금 할아버지를 뵐 수 있으니까요. 당시에 떠났던 군인들은요, 자진해서 간 분도 있고요. 차출돼서 간 분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간 분도 있고 정말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간 분도 있겠죠. 왜 갔는지는 각자의 이유가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정말 가슴 아픈 건 그분들이 다시금 전쟁에 참여했다는 거고요. 거기서 많은 분이 죽었고 많은 분을 죽였다라는 게 저는 너무 가슴 아픕니다. 이런 일이 다시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3선 이후에요, 이제 유신 체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야당 국회의원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경기가 침체되고요, 냉전 완화로 해서 반공 이념이 약화돼요. 이 박정희 대통령은 반공 이념을 토대로 국민들을 좀 이렇게 모았었는데 이 이념이 점점 약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10월 유신을 선포해요. 10월 유신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유신헌법을 제정하고요,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이 유신헌법은 아이러니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많이 동의를 해서 진짜 헌법이 국민투표로 바뀌었고요. 여기 나오는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뽑게끔 하는 헌법이었어요. 한마디로 직접선거가 아니고 간접선거입니다. 얘기했죠? 국회의원들이 뽑듯이 국민 모두가 참여하지 않고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뽑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선출되고 대통령 중임 제한까지 폐지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게끔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도 어마어마하게 강화했어요.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헌법을 만들게 된 거죠. 아이러니해요.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신 체제의 사회 거리 풍경이에요. 장발 단속과 미니스커트 단속이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봐봐요. 여기 보면
머리를 길거리에서 자르고 있죠. 이 아저씨는 경찰입니다. 경찰 아저씨가 사람 머리를 그냥 길거리에서 자르죠. 여기 뒤에서 구경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당시 기준은요, 옆머리가 귀를 덮으면 안 됐고요, 이 뒷머리가 옷깃에 닿으면 안 됐어요. 만약에 넘으면 이렇게 잘리거나 깜빵에 갈 수도 있었어요, 경범죄로. 그리고 여기 보면 미니스커트 단속도 있어요. 당시 미국에서 들어온 문화인데, 미국에서 미니스커트가 유행해서 우리나라도 유행하게 됐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무릎 위로 20cm가 더 넘게 짧으면 그거 역시 깜빵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이 자를 들고 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970년대 중후반 때 이야기인데, 이 당시가 어땠는지 선생님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아빠가 그때 대학 다녀서 아빠 말로는 정말 억압되는 사회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아빠는 그 데모 같은 거 안 했어라고 얘기를 해봤는데요, 데모 할 수도 없었대요. 데모하면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지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아빠가 사라졌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겠죠. 그런데도 그 위험을 무릅쓰고 데모하신 분들도 있어요. 운동하신 분도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저항 운동이죠. 언론, 노동, 학생 계층의 유신체제 반대 민주화 운동이 일어납니다. 3.1 민주 구국선언, 그리고 부마 항쟁 같은 것들이 일어나요. 한마디로 내가 눈 깜짝할 사이에 없어질 수 있는데 내 목숨 걸고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왜 했을까? 참 신기해요. 과연 나라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고민해 보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부마 항쟁을 선생님이 동그라미 친 이유는요, 그 이후에 12.6 사태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이 부마 항쟁이 부산과 마산에서 엄청난 항쟁,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니까 박정희 대통령과 그 외에 차지철, 김재규 이런 사람들이 회의를 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하냐, 그 노선 차이에 갈등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이 12.6 사태가 터져요.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 총으로 쏴 죽인 사건이 벌어져요.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여기 보시면 김재규 당시 국정원, 지금으로 따지면 국정원인데 안기부 부장이었어요. 가장 높은 사람이고 박정희 대통령 오른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을 쏩니다. 그리고 아까 나왔던 차지철도 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 영화도 있죠?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도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에 치면은 12.6 사태 이런 거 치면은 다양한 영상들이 있습니다. 왜 당시에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쏴 죽였을까? 정말 역사의 미스터리인데 여러 추정들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판단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선생님과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뭘 배우냐?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경제 성장이 됐는지, 우리가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억압되고 했는데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또 어땠는지에 대해서 보려고 해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역사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보지 않고 좀 다각도로 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남기고요. 다음 시간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고생 많았어요. 안녕.